멋져. 좋아해. 잘했어. 최고야. 물은 칭찬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준 물은 때깔도 고와져서 이 상태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게 되면 물 분자의 결정 구조가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욕설을 퍼붓게 되면 그에 반응하여 물의 결정을 흉측하게 만들죠. 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2008년경에 이 물을 주제로 해서 이 물한테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어떻게 변한지에 관한 과학 도서가 과학이라는 장르로 심지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무생물인 물이 한국말의 언어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를 들면 좋아, 멋져, 칭찬에 같은 좋은 말들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아름답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답게 결정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거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주장은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고 오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대체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에오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서술한 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물은 우리가 쓰는 좋은 말, 나쁜 말에 반응하니까 좋은 말을 하자라는 어찌 보면 의도 자체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과학자가 아닌 사업가가 전혀 다른 의도로 과학에 탈을 씌웠다는 문제점을 빼면 말이죠. 이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프랑스의 샘물에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 골짜기에 위치한 소박한 도시 루르드는 매년 5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루르드 샘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샘물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수많은 관광객들 때문이죠. 왜 이 샘물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샘물은 어느 나라, 어느 산이나 하나 정도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샘물이 어떠한 병도 치료해낼 수 있는 불치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베르나데트라는 어린 소녀 때문인데요. 1858년 2월 어느 날 13살의 가난한 방앗간집 딸 베르나데트는 여동생과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게 되었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찬란한 빛으로 휘감겨 있는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동굴 밑을 파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소녀는 그 말에 이끌리듯 순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시 뒤 소녀가 판 땅에서 물이 샘솟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놀란 소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의 한 신부님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신부님은 깜짝 놀라며 성모 마리아를 보았구나 라는 말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르드 샘물의 탄생 일화이며 샘물의 기적은 이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샘물이 발견된 1858년 3월에 어떤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가 광산의 폭발로 인해 눈이 실명한 한 광부는 이곳에 방문해 샘물로 눈을 씻게 되었고 놀랍게도 실명된 오른쪽 눈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샘물의 신비하고 영험한 효능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만 77건에 달하는 기적이 이 샘물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이 공표되면서 성모 마리아의 축복이라는 믿음이 현재까지도 깊게 유지되고 있죠. 여기까지는 종교의 영역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문제점은 바로 이 샘물을 연구하러 투입되는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샘물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수많은 호기심 어린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러한 소문의 여파가 한 명의 생물학자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시스 카렐은 이 기묘한 물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른 물들과 결정적 성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루르드 샘물 속에는 다른 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만음의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문제는 이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성지 순례를 온 환자를 지켜보며 쓴 자신의 회고록인 미지의 인간이라는 책이 1935년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인정한 기적의 샘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사히 가지히코라는 인물을 통해 저마늄 팔찌와 같은
불치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금속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뜬금없이 양자역학적 수식을 붙여가며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혁명까지 들먹이는 멋진 말을 통해 이렇게 인용되게 됩니다. 근대 물리학에 따르면 물질이란 전기의 밀입자의 응집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근대 양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병이란 전자에 가까운 전기적 밀입자의 응집체에서 발생하는 왜곡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 왜곡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자역학적 작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형적 반도체의 원소인 저마늄이 활약하게 된다. 나는 저마늄이 의학계에서 생명에 관한 근본 사상에 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을 희망한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한낱 14족 원소인 저마늄이 성모의 기적으로부터 발견해낸 양자역학적 원리가 숨어있는 만병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진 기적의 금속이 되는 과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말을 알아듣는 물도 그렇고 왜 이런 믿음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고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과학이라는 탈을 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학계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입을 빌리게 되면 그 신빙성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죠. 이 과학의 신뢰성이라는 그 특성만을 이용해서 올바른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절차 없이 내용이 구성되었으면서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어려운 지식,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같은 지식을 갖다 붙이고 인용을 하면서 심지어 그마저도 왜곡해서 인용해 이렇게 왜곡된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의 탈을 써서 자신들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대체 과학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당연한 신뢰성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왜 과학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한 의심 없이 아 그렇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과학혁명의 시기 때 등장하게 된 과학적 지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 당시의 언어를 빌리자면 자연철학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때 경험에 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통해 물은 오랜 시간 동안 두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 와 같은 원리들의 집합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일어나는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을 철학에서는 귀납법이라고 부르며 베이컨은 바로 이 귀납을 통해서 자연철학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 일들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 그 원리들을 한데 모아서 일반화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실험과 같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식만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사조인 실증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베이컨보다 약간 나중이지만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과학, 다시 말해 자연철학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학문은 아주 지극히 옳은 공리, 쉽게 말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3단 논법 등의 수학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형성해 나가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철학사조 이성주의를 주장했으며 바로 이러한 사고 때문에 데카르트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절대적인 공리, 즉 진리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진리는 인간의 사고, 즉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죠.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이루어졌던 자연 철학은 무엇인가, 즉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립은 이렇듯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냐 혹은 이성을 통해서 확립된 지식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립하다가 결국에 두 가지 방법이 적절히 융화된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한 뒤
그 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8세기 중후반 화학혁명을 이끌었다고 일컬어지는 과학자 앙트왕 로랑 드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물체가 불에 타거나 녹이 쓰는 이유는 물체 속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학업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라부아지에가 보기에 이 플로지스톤 이론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종이와 나무 같은 물질이 연소되어서 가벼워지는 것과는 달리 금속은 녹이 슬면 더 무거워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녹이 슬 때 질량이 늘어난다면 무언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라부아지에는 총 2가지의 실험을 설계합니다. 하나는 수조 안에 수은을 둔 뒤 수은이 자연스레 녹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부아지에의 생각이 맞다면 공기 중에 무언가가 수은 속에 더해지게 되면서 수조의 수면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녹슨 수은을 화로 위에 올려놓은 뒤 녹슨 수은을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합니다. 만약 첫 번째 실험에서 줄어든 기체의 양과 이 두 번째 실험에서 발생한 기체의 양이 똑같다면 라부아지에의 가설대로 물질이 녹이 슬 때는 무언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이며,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라부아지에의 가설이 검증되면서 그 무언가의 물질은 불과 녹을 일으키는 원소, 옥시전, 산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이러한 모든 행위를 산소가 결합한다는 의미의 옥시데이션, 산화로 명명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까지의 과학은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한 다음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결론이 가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가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과학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감, 그러니까 앞서 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검증된 것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과학적인 것은 믿음이 가는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프레임을 우리에게 형성시켜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체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 뭐를 과학이라고 부르고 뭐를 비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이름도 붙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획 문제, 정확하게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철학자가 바로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칼 레이먼드 포퍼경. 그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서 반증 가능성이라는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반드시 가설을 통해 검증된,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나는 과학 지식을 잘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가설이 틀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좀 더 날카롭게 말하자면 틀림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 예를 들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같은 결정론적 형태나 또는 정사각형의 내각은 모두 90도이다 같은 반증이 불가능한 동의어 반복의 형태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퍼는 바로 이 구획 문제를 통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과학으로 분류되는 엄선된 지식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과학 지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 미국의 한 명의 과학사학자는 과학 지식이 반드시 누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즉 지식이 쌓이고 그 쌓인 지식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식이 완전히 성립이 이미 되었는데 그 지식에서 설명하는 설명체계의 반기를 드러낸 어떤 다른 설명체계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 설명체계가 기존의 설명체계보다 합리적으로 자연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이 설명체계로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제안을 주장했던 과학사학자가 현대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과학자 토마스 세뮤얼 쿤입니다. 쿤에 따르면 과학은 과거로부터 순전히 누적되어 온 이론 체계가 아니라 기존에 설명되었던 자연현상을 더욱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체계가 등장했을 때
과학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학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다시 말해 그동안 가라고 하는 것을 A라는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갑자기 B라는 설명체계가 나타났으며, 이게 전에 A라는 설명체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B로 설명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과거의 몇몇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프톨레미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역학체계와 아인슈타인의 역학체계, 창조론을 부정한 다윈의 진화론 등 더 합리적인 설명체계가 기존의 이론체계를 무너뜨리고 공고히 자신의 입지를 굳힌 경우를 과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쿤은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인 과학 지식의 총체를 비유하자면 과학자들 사이의 하나의 유행하는 설명체계로 보았으며, 이를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형성되어 있는 패러다임은 언제든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연을 설명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였고, 토마스 사뮤엘 쿤과는 조금 다른 주장들도 몇몇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하는 원자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하는 임레 라카토슈의 연구 프로그램, 생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생물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라우든의 연구 전통,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더 이상의 물리학에서의 디테일한 관측을 일어날 수 없다는 물리학의 붕괴, 즉 파이어 아벤드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그것들이죠. 하지만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공통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학이란 과학자들에 의해서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된 지식, 다시 말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를 가설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뒤 결론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이 가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언제든지 반증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뒤집혀 갈아엎어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 과학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역사와 변천 과정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학적이라 함은 충분히 검증이 된 지식,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이다 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이라 하면 별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학이란 지금 현재의 과학사회를 이끌어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분명히 반증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의 자연현상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체계로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불리려면 철저한 과학적 방법,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무언가가 너무 터무니없는 효과와 효능을 가졌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상업적으로 판매될 것이 아니라 일단 노벨상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언제나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여러분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간판 히어로로 누굴 꼽고 계신가요? 저는 가장 맨 처음부터 등장했던 히어로인 아이언맨을 꼽고 있는데요. 아이언맨은 수용소에 잡혔을 때 생존을 위해서 가슴에 아크 리액터를 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크 리액터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신에너지를 이용해서
무한히 공급되는 전자기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작은 소형 원자로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래 에너지로서 핵융합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핵융합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에너지고 어디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걸까요?